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이 장면이 단순히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현우라는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는 대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억을 잃고 산다는 건 사실상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눈물의 여왕 홍혜인의 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은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두 자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인데요. 이 마음을 혜인이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언제든지 이쪽에 있다가 저쪽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적이고 분열된 마음의 상태와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분열적 자리는 우울적 자리에 앞선다. 오늘은 이 편집분열적인 마음의 혜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이상화와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상화하는 내용에는 버스맨 장면이 있죠. 아저씨, 저 버스 따라가주세요. 네? 저건 강 건너가는 버스인데. 괜찮아요, 가세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게 될 때죠. 현우를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대상을 이상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미화시키지 마. 안에 가운이 없네. 짐승남이야? 못 본 새 몸에 무슨 일이 난 거야? 거울 보면서 자기가 비에 젖은 티모시 샬라메를 닮았다거나 디카프리오 리즈 시절이랑 얼추 비슷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머리를 안 말리고 있기라도 한 건가? 이 남자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고 걸어다니는 섹시 다이너마이트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이상화하는 거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평가절하하는 나쁜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혜인이의 엄마가 있죠. 어제 좀 못 잤더니 어지러워서. 약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무슨 약? 누나 뭐 약 먹어? 그냥 빈혈약? 빈혈 수치 얼만데? 아유, 왜 이렇게 오바해요? 빈혈 나도 있어. 나도 어제 잠 못 자서 눈앞이 빙빙 돈다고. 이런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으로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오빠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혜인이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쁜 내적 대상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였죠. 백현우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사실상 혜인이는 대부분의 인생이 편집분열적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꼭 사인을 받아야 할 게 있다고, 유언장 고쳐야 된다고, 명의 바꿔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지 기절했던 예나가 시끄러워서 일어났다더라고.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지 와이프가 중내사내 하는데 돈 생각만 나? 죽일 놈. 세상이 다 당신 같지 않아. 유언장이며 명이며 재산이며 이딴 것들 관심도 없었지.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냐고. 내가 남편 복 하나는 있다니까. 여기서 친구의 남편은 죽일 놈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내 남편은 최고야 하면서 이상화하죠. 대상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 중심적인 불안은 이러한 박해자들이 혹시 자신의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을 파괴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안에 대항하여 분열적 기제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이상적인 대상과 나쁜 대상 사이의 분열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든지 좋은 대상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쉽게 말하면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대상으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대상은 빨리 제거하거나 공격을 해야 되고 좋은 대상은 나한테 이로우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이 유아와 엄마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이것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 너가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해했었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잘 회복될 수가 있죠. 그러나 유아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상은 나쁜 대상, 나에게 좋은 걸 주는 대상은 좋은 대상, 이렇게 하나의 엄마라는 대상을 두고도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상과 관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아가 처음 관계를 맺는 대상은 부분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이 부분 대상은 아이의 욕망이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젖가슴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박해적인 젖가슴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엄마가 나에게 먹을 걸 챙겨주고 쾌적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씻겨주고 이런 좋은 거를 나한테 해줄 때는 좋은 젖가슴으로 경험하고, 나를 잠시라도 불편하게 하는, 똥을 싸서 기저귀가 불편하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졸린 상태를 경험할 때는 저 나쁜 젖가슴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편집적으로 망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인물을 두고 좋고 나쁨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런 모습을 혜인이에게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자? 각방 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다 봤는데 이혼하자고 하려다 만 거야.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백현우, 사랑해. 우리 독일 갔다 왔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소송도 안 할 거야? 안 하고 그냥 그만해. 기억났어. 나 불행했어 너 때문에. 그만하자 이제. 이혼해.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이혼 서류가 치명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뇌종양이라는 설정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현우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백현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사랑은 못 보고 나를 죽이려는 존재냐, 나를 살리려는 존재냐, 자기에게만 초점이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적으로, 또는 흑과 백으로 나뉘는 것은 편집적 자리의 특성에 속한다. 클라인은 그것을 분열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대상이 좋은 것만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대상이 나쁜 것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 혜인이도 현우라는 대상이 좋다가 싫다가를 반복하죠. 이런 편집증적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 있죠. 바로 김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30만 원 결제하셨고 김민지란 분에게 꽃 배달하셨다고. 꽃다발이랑 현금다발 싸들고 김민지 만나러 갔다고. 김민지 지금 어디 있는데? 사장님, 그 회사 상조회에서 다 준비해주는데 이렇게 따로 꽃까지 보내주시고 조의금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직접 와주시기까지. 그동안 백현우 이사님이 사장님 이름으로 근조안을 보내고 계셨나 봐요. 알고 보니까 현우는 혜인이를 대신해서 직원들의 경조사를 잘 챙기고 있었던 거죠. 이 혜인이의 당황스러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대상에 대한 통합이 이뤄질랑 말랑하는 모습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부분 대상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서 통합이 됐다는 것은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백현우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현우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런 경조사를 챙기는 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게 바로 우울적 자리에서의 마음이고, 대상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현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혜인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분명 나랑 이혼하려고 한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한 행동을 했지? 내 생각과 뭔가 행동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꽃을 왜 보내? 조의금은 왜 하고? 수작 부리지 마. 가증스러워.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 너 끝까지 미워만 하다가 죽어버릴 거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내가 꺼지려고 할 때 꺼지는 거야.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혜인이나 아이가 편집분열적 상태로 있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대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프로이트의 개념을 참고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충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생명선까지 짧고. 뭐가 죽을 병이야. 그딴 병에 안 진다며. 하늘도 네 편, 기적도 네 편, 뭐 다 네 편이라며. 유럽 최고의 암센터라며. 다 고친다 했다며.
이 장면은 너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너의 병 꼭 치료될 거고 이후에 나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뭐 이런 의미가 담긴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혜인이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혜인이의 죽음 충동이 극복될 수 있는, 즉 혜인이의 생명을 지지해주는 대상 경험이기 때문인데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충동의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충동이 하는 일은 유기적 생명체를 무생물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다. 일단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무기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충동을 말합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사실 피할 수 없는 오해가 바로 생기는데, 인간이 죽음을 향하는, 마치 자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굉장히 오해를 받는데, 죽음 충동을 자살 충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입니다. 여기서 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무생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사실 내적인 긴장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열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신생활 및 신경생활 전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자극에서 비롯된 내적 긴장을 줄이거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열반 원칙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적인 긴장이 올라오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한다는 관점으로 본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배고픔이라는 긴장감, 어떤 자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배고픔이라는 자극이 주는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고 싶다, 피곤하다 이런 자극이 올라오죠. 그러면 잠을 자는 행위를 하면서 그 긴장감이 떨어지죠. 죽음 본능에 속해 있는 열반 원칙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어떤 변형을 겪었을 것이다. 그것은 쾌락 원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욕구에 대한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이런 게이지가 쭉 내려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욕구 충족이고 그게 쾌락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게이지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 이런 욕구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은 것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 충동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욕구가 없어지는 이 상태, 이게 마치 불교에서 열반에 드는 이 무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아무 욕구도 없고 어떤 번뇌도 없는 상태, 이런 모습을 향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 죽음 충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혜인이 어떤 모습에서 죽음 충동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거야. 너 죽으면 난 완전 폐인이 될 거야. 두고 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두고 보냐고.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안 죽어. 혜인이는 현우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가장 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좋을 때까지만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병원복도 나갔다가 병실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한참 서 있었어. 난 당신이랑 이 다음까진 함께 안 하고 싶어. 지금은 딱 이 정도만 행복하고 나중에 내가 더 나빠졌을 때 그땐 당신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 죽음 충동이 사실 극복되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파괴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혜인이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현우와의 행복한 기억을 잃는다는 의미와 또 현우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나 때문에 대상이 고통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취소 요청을 기쁘게 받아줄 수 없었던 거죠. 이혼 취소 요청. 반품해.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긴 할까?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사이즈는 귀신같이 알았지? 반품하려고?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본 거야. 못 보던 디자인이더라고. 트렌드 분석도 할 겸. 사람이 쉰다고 계속 쉬어버리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드니까. 난 그럼 이만. 이거 반품 안 할게. 그냥 여기 둔다. 여기 원래 있던데.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현우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반지에 대한 혜인의 이 양가적인 태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녀는, 클라인은 정신의 발달 과정을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의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현우가 계속해서 그 죽음 충동을 존중해주고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생명 충동을 지지해주죠. 그러면서 병원도 알아보고 혜인이를 살릴 방법을 계속 찾다가 이후에 극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 우는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쁜 꿈을 오래 꾸다 깬 것 같은 기분이야. 당신의 앞으로의 내가 없을 예정이었는데 이젠 우리의 앞으로가 생겼잖아. 당신의 이혼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게.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더 이상 나 자신이나 현우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죽음 충동이 많이 극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아직 큰 관문이 남았죠. 이 독일에 가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수술의 부작용을 알게 됩니다. 수술 받고 나면 네가 기억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 이 수술만이 유일하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수술하면 기억 따위 다 잃어버릴 거고 안 하면 죽을 건데 뭐가 덜 나쁜지 어디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냐고. 선택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너는 살아. 아마 이 혜인이의 마지막 표정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단순히 안 죽으려고 수술받으러 온 줄 아냐? 살아있기만 하고 모든 기억을 다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불안한 마음도 모르고 그냥 살으라고만 하면 다야?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혜인이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이 현우와의 기억이기 때문인 거죠. 혜인아. 내가 미안해. 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난 널 알아볼 수도 없게 될 거라고. 난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면 되잖아. 이 장면이 단순히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혜인이의 인생을 우리가 알죠. 어려서부터 이 엄마와의 관계 또 오빠와의 기억으로부터 힘든 삶을 살다가 현우라는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는 대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억을 잃고 산다는 건 사실상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내적인 긴장감을 과도하게 느끼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죽음 충동, 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이것을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 난 거야? 맨손으로 유리를 깨. 손이 이게 다 뭐야? 죽을 줄 알았어. 이제 괜찮아. 나 죽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울 거야? 당연하지. 안 되겠더라. 너무 모성애를 자극해. 누구라도 막 안아주고 싶을 거라고.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 내가 또 그 꼴은 못 보지. 뭔 소리야? 수술 받겠단 소리야. 수술 받게 되면 기억만 잃을지 나까지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당신을 잃긴 싫다.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었죠. 나의 죽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구나.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백현우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일이구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유일하게 잊고 싶지 않은 그 대상을 괴롭게 할 순 없겠다. 이러면서 수술을 받고 삶을 선택하게 되죠. 이 장면으로 혜인이의 죽음 충동이 완전히 극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혜인이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편집분열적 자리로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원인은 극복되지 못한 죽음 충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을 비관적인 존재로 보냐, 아기가 무슨 편집증, 분열증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클라인의 이론은 그런 학술적으로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론에서 공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생애 초기부터 존재하고 정신적인 성장과 통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격성도 초기부터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었고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편집분열적 자리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남은 전능감과 투사적 동일시 파트는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놓고 입어보지도 못한 리미티드가 몇 갠데 다 두고 가라고? 안 돼. 너무 아까워. 이건 너무 아깝잖아.